예, 오늘 22년을 맞이해서 교육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진행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새 정부 초중등교육 공약 점검에 대한 기초 학력적인 측면에서 저희 학과의 김세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 이후에 혹시 시간이 허락한다면 12시 전에 마치고 질의에 대한 부분들은 중간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 채팅창이나 아니면 손을 들고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전에 진행되는 시간인 만큼 이후에 어떤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학과에 계시는 김세영 교수님이나 학과 통해서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세영 교수님께서 그 이후에 좀 발표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이제 좀 화면을 공유를 할게요. 전 김세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포럼에서 발표할 주제는 새 정부의 기초학력 관련한 이제 교육 공약 점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이제 3월 말쯤에 정해서 이용환 교수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표가 이제 그 당시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발표가 4월이니까 4월 중순쯤엔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지. 그럼 이제 그 안으로 정책 분석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4월 말이 다 된 이 시점에도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초 학력에 한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이제 기초학력에 대한 이제 새 정부의 정책을 보되 이제 현재 기초학력과 관련한 정책과 실제 현상이 어떠한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이제 그 연결선 상에서 새 정부 정책을 진단해보고 그리고 이제 기초학력 정책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여러 층위에서 이제 살펴보면서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학력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입니다.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많은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이제 윤석열의 정책을 보면 이제 AI 활용 학력 진단 시스템 구축, AI 보조교사로 학습 격차 완화 및 기초학력 향상, 그다음에 이제 학업 성취도 학력 격차 파악을 위한 주기적 전수 학력 평가 실시 이렇게 세 가지 안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별, 학년별, 지역별 맞춤 교육, 실력 증진 학생과 교사 인센티브, 그리고 주기적 전수 학업 성취 평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책들은 사실 학습 부진이라는 어떤 특정한 현상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1차적으로 학습 부진과 관련된 이제 현재 정책과 비교하면서 이제 정책을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정책에 이제 보정이 필요하다면 현재 학습 부진 대응과 관련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탐색해서 이제 정책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층이라면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교육과정으로 뭔가 학습 부진 정책이 맞는지 적절한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습 부진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교육과정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학년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최소 수준에 도달했는가 이에 따라서 이제 학습 부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과정 자체가 적절한가? 이제 여기로부터 이제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더 들어가면 학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학습자가 배우는 것을 학습으로 생각한다면 학습 부진은 또 그 영역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어떤 교육의 방향이라면 기초학력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런 학습의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층위에서 한번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제 현재 현 기초학력 정책과 이제 학교 현상을 좀 보시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교육 철학은 이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뒤처진 아이들이 없도록 교육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초학력 정책도 이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기초학력을 책임진다. 이러한 방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기초학력 보장법도 이제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나 이제 다른 차원에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이제 3단계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 1단계는 이제 수업 내 지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담임 교사의 책무성이 강화시키는 정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2단계는 학교 안에 이제 여러 교사가 함께 어떻게 이제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2단계고, 그다음에 3단계는 학교 밖 지원. 학교 내에서 이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지원이 안 되는 아이들, 뭔가 도움이 더 필요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이제 3단계죠. 그럼 이제 이 사업이나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학교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그럼 이제 먼저 수업 내 지원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담임 교사의 책무성과 역할을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학습 부진에 대한 판별을 이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학교에 장의한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일단 이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제 진단 활동이나 진단 검사를 해서 학습 부진화를 판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이제 어떻게 학교에서 판별을 했는지 알아보면은 보통 이제 학교에서 학년 초에 2주간의 진단 활동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신체적인 면, 이제 정서적인 면, 사회적인 면, 인지적인 발달 등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진단 활동 주간을 이제 운영한 다음에 그 기록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학교마다 다를 수 있고,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거의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기초학력 진단 평가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학교가 이제 이 시험으로 학습 부진화를 판별을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이제 인문기 기초 학력을 진단을 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는 읽기 쓰기 세박이라는 이제 기초 학력이랑 그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렇게 5교과에 대해서 이제 교과 진단에 들어갑니다. 예, 그럼 이제 평가 도구를 보시면 일단 이제 2학년은 진단 교구를 가지고 이제 판별을 합니다. 뭐 시험지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그 공통적인 이제 시험을 가지고 진단 평가를 보게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읽기 쓰기 세막이랑 5가지 교과 이렇게 이제 8개로 이제 진단 평가가 들어가는데, 읽기, 예. 기초학력인 읽기를 보고, 그다음에 쓰기를 보고, 그다음에 세마기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과 부진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시험을 봅니다. 이게 올해 이제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험지인데요. 5학년 때 배운 내용으로 교과 부진을 판별을 합니다. 5학년에 배운 내용을 쭉 살펴보고,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전 학년에 배운 내용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으로 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으로 사실 모든 학교가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지만 그 교과는 좀 도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은 국어, 수학, 영어만 보고, 경기도랑 세종은 국어, 수학만 보는데, 이 국어, 수학도 내가 다른 뭔가 진단 평가지를 이용하면은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열어둡니다. 그런데 좀 경북은 상황이 달라요. 경북은 이제 5교과를 다 봅니다. 그래서 도마다 시험 보는 데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모든 학교에서 시험은 봐요.
다만 그게 표집만 안 될 뿐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표집 학교로 대상이 됐다. 그러면 그 표집 대상이 된 학교는 내가 경기도에 있을지라도 국어 수학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5교과를 다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표집 국가는 이제 국가적으로 뭔가 이제 그게 다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학교에 대한 거는 이제 전수 보고는 아니지만 각 도에서 이제 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 시험에 따라서 이제 뭔가 학습 부진화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교과별 도달 기준이 이제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몇 개 맞았냐에 따라서 이제 학습 부진화가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학교가 이제 이런 식으로 부진화를 이제 판별을 하는데, 학습 부진으로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 아이가 어느 영역에서 어느 교과에서 부진을 보이고 있는지 이제 학교와 교육청에 이제 보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 이제 입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3단계에 따라 시험을 보는데, 1단계는 이제 전년도 학습 내용, 그리고 이제 2단계는 올해 1학기까지 배운 내용, 그리고 3차는 올해 2학기까지 학습 내용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이 사이트에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사이트에 이제 입력을 하고 이제 시험을 보면 평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이제 아이들의 도달 여부, 그다음에 이제 이게 부진에서 벗어났는지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이트를 모든 학교가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진한 보고까지는 모든 학교가 다 하는데 보정 교육은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용해도 되고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이제 중학교는 그래도 조금 이용을 하는 학교가 있는데 초등은 거의 이 사이트를 운영하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수업 내 지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실 내 지원 중에 하나 이제 또 추가된 게 이제 협력 교사제입니다. 그래서 학력 격차가 발생하는 교과에 이제 2명의 교사가 협력해서 수업을 하는 게 협력 교사제고, 서울은 지금 모든 학교에 협력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기 초에 진단 검사를 했으면은 내가 협력 교사제를 이용하든 아니면은 내가 담임이 뭐 가르치든 아니면 이제 보정 사이트를 이용하든 이제 여러 뭐 경로를 통해서 마지막 11월 말에는 연말에는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 지도 내용과 함께 실제로 학기 초에 이제 학습 부진으로 됐던 아이들을 통과 학생과 미통과 학생 수를 보고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조금 수업 내에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부진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담임 교사에게 많이 책무성을 강화한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제 학교 내 지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이제 두드림 학교예요. 두드림 학교인데, 두드림 학교는 아까 봤던 그 54조 법에서 학습 부진화 등에 대해서 진단, 상담, 치유,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이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두드림 학교입니다. 그래서 두드림 학교는 학급 단임으로만 학생의 학습 보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교감이랑 담임이랑 상담교사, 이 모든 교사들이 협력해서 다중 지원팀을 꾸려서 학생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꾸리도록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두드림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드림 학교로 지정이 되면 학교는 일단 다중 지원팀을 구성을 해야 돼요. 구성을 하고 대상 학생에 맞는 지원을 각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해서 맞춤별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실시된 게 강원도에서 실제로 부진 학생을 지도를 해보니까 부진의 문제가 학습의 문제라기보다 뭐 돌봄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정서 문제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이제 두드림 학교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사례를 보시면 일단은 학기 초에 이제 진단을 하고 뭔가 더 밀도 있는 진단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종합 심리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식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뭔가 학생의 지금 상태가 나오면은 이제 그 상태에 맞게 이제 1:1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교사가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은 뭐 미술 치료라든지 뭐 사회 인지 치료처럼 외부 강사에 의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두드림 학교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학년 담임으로 혼자 하기에는 버겁다. 그러면 이제 동학년이 함께 협력해서 이제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뭐 유관학년이랑 같이 이제 협력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학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학교 내 지원이라면 마지막으로 학교 밖 지원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 지원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예요. 그래서 학교의 노력으로도 지도가 어려운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게 이제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2012년도에는 서울, 대구, 대전, 전남, 경북 그렇게 이제 5개 교육청이 뭔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거의 교육청에서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습 코칭부터 시작해서 이제 심리 검사까지 실시를 하고 이제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아이들을 교육하냐? 지금 이제 특수교육으로 지원을 받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정서 상태가 심각한 아이들은 위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2가지 지원 대상에서 밀린 아이들 그렇지만 이 아이들 중에 학습 지도가 정말 필요한 아이들 이런 거를 이제 지도하는 센터가 이제 이 센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시면 일단 이제 개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와 연계해서 방학 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 밖 지원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코로나19가 이제 계속 장기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오는 출석 일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학력 문제가 이제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이거를 더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뭐 두드림 학교나 아니면 협력 수업제,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학습 뭐 종합 클리닉 센터도 다 이제 좀 확대하겠다. 이런 게 이제 7월 달에 이제 좀 기본 계획으로 이제 발표가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추가된 게 AI 학습 진단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그다음에 이제 국가 학업 성취도 평가도 컴퓨터 기반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이거를 닦아놓겠다. 이런 게 이제 7월 달에 나온 발표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EBS 단추에 들어가시면, 교과를 선택하면 이제 시험지가 만들어지고 시험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문제를 더 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틀리면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이트에서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이 시스템이 이제 저의 학습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기초 학력에 관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현 정부의 정책이 여기까지 온 것을 가지고 새 정부 정책을 좀 진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을 해보면 일단 AI 활용 학력 진단 시스템 구축. 이거는 이제 이미 구축이 되어 있다. EBS 단추로. 그 다음에 AI 보조교사로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 기본 학력을 향상시키겠다. 이거는 이제 제가 AI 보조교사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아주 낮은 차원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다 현재. 그다음에 이제 학업 성취도 학력 격차 파악을 위한 주기적 전수 학력 평가 실시. 이거는 전수 조사는 아니지만 지금 표집 조사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 도 단위에서는 모든 학생이 시험은 보고 있다. 그 국가에서 정해준 그 학력 평가로. 다만 이제 도 안에서만 표집이 도 안에서 뭔가 표집되는 상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의 공약을 보시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 맞춤 교육을 내가 지원을 하겠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이 맞춤 교육이라는 게 사실 기초 학력보다 더 큰 범위라서 이게
좀 더 구체적인 방향과 상세한 지원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력 증진 학생과 교사 인센티브. 제가 이거를 하면서 선생님들이랑 한 3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공약 중에 이제 가장 조금 이게 정말 공약을 생각한 건가 하고 이제 말한 게 실력 증진 학생과 교사 인센티브였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 듣고 하신 말씀이 아마 처음엔 아이들이 시험을 다 못 볼 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잘 봐서 아마 인센티브만 취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너무 이제 학습 부진 결과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은 공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주기적 전수 이거는 이제 윤석열의 3번째와 이제 똑같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전반적으로 정책이 지금 학습 부진의 발생 원인에 뭔가 이것도 중요하다 해서 이런 정책에 많이 초점이 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 학력 부진의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 네, 다양한데 이거는 이제 교수 학습을 충분히 제공하면 줄어들 것이라는 뭔가 그런 누적적인 학습 결손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좀 이런 거를 평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뭔가 평가가 끝났으니까 이제 뭔가 기초학력 정책을 보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지금 현 학습 부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뭔가 기초학력 정책을 보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실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좀 학교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어서 제가 충분히 알아보지 못했다는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자를 많이 구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이제 초등교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제 기초학력과 두드림학교 운영과 관련된 이제 좀 기초적인 설문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 초중등 교원과 이제 기초학력 담당 장학사와 좀 몇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한계가 있는 게 이 제가 선정한 대상자가 일부에 좀 집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중등보다는 초등 입장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이런 것이 좀 제한점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선행 연구에서도 사실 현 기초학력 정책의 문제점을 이제 뭔가 밝혀낸 게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문제점을 밝혀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3단계 차원에서 밝혀봤는데, 먼저 이제 수업 내 지원을 보시면, 아까 이제 수업 내 지원에서는 담임 교사가 책무성을 가지고 이제 진단해서 보정까지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 진단을 하고 내가 뭔가 보정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학부모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동의가 구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일단 낙인 효과를 우려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학습의 가치를 크게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굳이 이제 학습이 이제 부진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일단은 보정하기 전에 이제 학부모 동의를 얻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협력 교사제는 일단은 학교나 교사에게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협력 교사를 다 배치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사실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많은 뭔가 이렇게 정책 수용감을 갖지는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오신 분들이 이제 교장까지 하고 퇴직하신 분이 이제 협력 교사로 오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같이 협력하기가 힘든 구조고, 내가 매 수업 공개 수업을 하나? 약간 그런 거를 느끼실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협력 교사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냥 다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 학급에 사실 부진아가 없는데도 협력 교사가 배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진아가 없어서 따로 이제 뭔가 맡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협력 교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아직은 이제 역할 분담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선생님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력 교사는
받았어요. 자기 이제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협력 교사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이제 힘들게 하니까는 협력 교사분들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까지 힘든 아이를 맡고 싶지 않다. 이 애들 빼고 나는 좀 더 수월한 애를 맡고 싶다. 그래서 이 수월한 애는 이제 담임 선생님, 이렇게 어려운 애는 담임 선생님 좀 집중적으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있을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협력 교사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초기 도입이라서 담임 교사랑 협력 교사 간 역할에 좀 혼란이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협력 체제라는 게 새로운 제도인데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에 대한 연수나 어떤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그냥 도입되고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정책에 대한 교사의 수용도가 그리 높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수업 내에서는. 그리고 이제 학교 내 지원. 여기에서는 이제 두드림 학교가 있었는데 여기에 문제점을 보시면 여기 이제 대상 학생을 둘러싸고 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여러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여러 교사가 이제 한마음 한뜻을 다해서 이 학생을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상 이 업무 담당 교사 이 혼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이 정책에 도입되는 과정을 보면 보통 그냥 예산을 학교에 줘요. 그러면 학교는 이제 이 예산을 사용하고 사업을 추진할 담당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는 정책이 어떤 한 교사의 업무 형태로 구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같은 지원팀이 협력을 하냐? 그렇기보다도 이것은 너의 업무니까 너가 책임지고 해라. 나는 내 업무를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게 사실 학교에는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경력자 교사 같은 경우는 이런 협력 구조를 내가 부탁하고 같이 뭔가 꾸려나가기가 사실 좀 힘든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업무 담당자가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외부 교사를 채용해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채용 과정에 따른 일이 조금 많이 있는 거죠. 뭐 공고도 내야 되고 그리고 그 강사를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업무 처리하는 시간에 그냥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싶다. 그게 더 낫겠다. 이제 너무 업무가 과다하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드림 학교 운영 시에 이제 원칙 중에 하나가 학교 내 구성원에게는 강사비를 지급이 안 되는 지급 불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이제 인력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조금 제한을 둔 게 있는데 이제 예산을 외부 인력을 통해 사용해야 하는데 외부 연계 인력 풀 자체가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사례는 사실 서울 서초구의 사례였어요. 이제 거기는 이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곳인데 그런 곳이 아닌 곳은 외부 인력을 구하기가 지금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학교일수록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적은 교사에게 두드림 학교라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지원 사업이 함께 이제 추진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 교사가 이제 서로 성격이 다른 여러 사업을 맡다 보니까 여러 사업을 그냥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죠. 뭐 비지쿨이랑 융합이랑 두드림 학교를 그냥 딱 해가지고 그냥 마을 공동체로 나는 끝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통합적으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내 지원에는 이제 이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밖 지원을 보시면 여기도 이제 학부모 동의를 얻기가 힘들어요.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에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연락을 하면은 이제 학부모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동의를 얻기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뭔가 정말 학습 종합 클리닉의 뭔가 프로그램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원을 해도 이게 인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이미 선생님들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신청을 해요. 그리고 이제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 2020년 기준을 보면은
초등 같은 경우에 전체 4.1%의 아이들이 이제 학습 부진과 관련된 이제 뭔가 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지원받는 수의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 내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학습 종합 클리닉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인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어쨌든 학교 밖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인터뷰를 해보니까 외부에서 지원하는 거, 이거로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오히려 그 외부 자원이 이제 학교에 상주해야 할 어떤 인력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두드림 팀에서 상담 교사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다, 학교 내 그런 게 들어와 있는데, 상담 교사가 지금 어느 학교는 있고 어느 학교는 없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외부에서 뭔가 지원하는 곳에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윤석열과 안철수가 이제 내놓은 뭔가 기초 학력 관련 공약 이런 거에 좀 더 이제 보정을 해본다면, 추가적으로 먼저 이제 기초학력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학교 재량권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학습 결과에 좀 더 치중된 지원이 있었는데, 학습 결과보다도 학습 원인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일단 학교 내 상담 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치를 하고, 학습 다중 지원팀을 위한 인력 풀을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이거는 이제 작년 7월에 조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교내 기초학력을 담당 교사가 아닌 전문 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지만, 근데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을 보니까 이미 이제 업무 교사로 그게 거기에 진술이 되어 있고, 기초학력 담당 교사는 뭐 수업 시수를 줄여들고 뭐 다른 업무를 줄여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진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법에 의해서 많이 규정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인력의 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학습 부진에 이렇게 많은 인력이 지원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학습 부진과 관련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학습 부진을 정의할 때 특수교육 대상자와 구분하면서 학습 부진화를 지금 정의 내리고 있는데, 그 특수교육 대상자가 굉장히 좁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는 특수교육 대상자 수의 폭을 엄청 굉장히 넓게 잡거든요. 그래서 핀란드는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17%인데 한국은 1.3%, 그리고 미국은 6에서 7%인데 이 중 40%가 학습 장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좁게 잡고, 그 특수교상 대상자는 아니지만 그 경계에 있거나 어느 정도 이제 넓이에 차지하고 있는 어떤 테두리에 있는 아이들을 지금 크게 지원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핀란드의 경우를 보시면 특수교육 지원 5%를 제외하고 집중 지원 학생을 20%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지금보다 학습 부진 지도를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학습 부진의 증거가 되는 교육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학습 부진을 이제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교육과정상에 설정된 성취 기준인데요. 사실 어떤 집단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어느 정도는 있죠.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어디까지 경계선을 씌울 것인가, 그 경계선이 곧 성취 기준이고, 사실 이 교육과기술부에 있었던 이 기초 부진이랑 교과 부진, 이걸 가지고 사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습 부진을 판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취 기준이 정말 적절한 건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그리고 이걸 토대로 어떤 진단평가지가 만들어지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학습 부진이라는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지금 좀 적절한가?
그리고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통해 학습 부진을 판별하는 이 진단 평가지는 또 적절한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좀 선행 연구를 보면서 이론적인 분석을 하기도 했지만 좀 제가 지난 몇 년간 실제로 선생님들이 한 수업,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분석 내용, 실제적으로 이제 그것과 조금 얼마나 좀 다른지 그거를 좀 더 중심으로 이제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학력 진단 검사지가 타당한가? 그래서 이거를 보면 먼저 진단 검사를 보면 진단 검사는 성취 기준을 기준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취 기준은 뭐냐면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 학생에게 이제 제시된 뭔가 너가 해야 될 양식인 거죠. 그래서 학습이 끝나거나 끝난 후에 학생이 보여주어야 할 어떤 능력인데 여기서 이제 인지적인 것도 있고 정의적인 것도 있고 심동적인 측면의 학습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수행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뭐 회의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절차와 규칙을 지키면서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성취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실제로 뭐 의견을 교환하는지 회의에서 아니면 토론을 하는지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수행 기준인데 이게 진단 평가는 이제 객관적인 시험으로 내기 때문에 이런 수행적인 측면보다 인지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방금 이제 살펴보셨던 이 토론과 관련된 성취 기준도 이게 아이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실제로 아이들에게 맞는 거지만 이게 이제 문제화되면서 토론 절차를 묻고 이제 이를 아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토의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숙달이 되고 체화가 됐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그냥 문제로 만들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걸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수행 기준을 문제화하였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나가냐? 이 토의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실제로 토의하는 거를 평가할 수 있는 이제 수행평가 도구가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회의 시간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스스로 이제 평가해보고 교사가 이제 체크리스트를 하는 걸로 나가는데 이런 수행을 알아보는 성취 기준도 진단평가에서는 너무 인지적인 문제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해 사회 시험지인데요. 이 다 평가 요소를 보면 다 알기, 다 알기예요, 알기. 근데 실제로 사회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거든요. 제가 조금 이제 실제로 진행되는 사회 수업을 보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우리 지역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찾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고 그리고 더 필요한 게 뭔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장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시장님한테 편지를 쓰면은 이제 그걸 시청에 전달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생님도 이제 강원도 고성에 있는 한 초등학교인데 여기도 이제 쓰레기가 문제다.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냈으면은 이제 자기 의견을 편지에 써가지고 이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럼 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시냐? 성취 기준 자체가 이래요.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런 게 성취 기준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로 나오면 아이들이 진짜 이런 걸 수행하나? 이런 걸 알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를 그냥 인지적인 문제로 그냥 해결해 버리는 거죠. 이것도 이제 올해 시험인데 여기 성취 기준도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옛사람들의 활동을 탐구한다요. 이걸 가지고 문제 낸 게 이 7번 문제인데 이 7번 문제 평가 요소가 마틴 루터킹 알기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직접 이제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 인물을 찾고 자신이 찾은 인물을 다른 학생들한테 소개하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마틴 루터킹 모르면 이제 학습 부진아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지나치게 기초학력 진단 평가가 인지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학생 수행 중심의 성취 기준도, 그리고 그 측정 수준도 명사형의 지식을 묻는 것에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정말 아이들이 정말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문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럼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진단평가인데 진단평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제 그걸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가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단평가는 이제 학생들과 선생님이 이제 어떤 수업을 학습을 시작할 건데 그 학습을 위한 이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냐,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진단평가인데,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이제 실제로 문제를 보면은 그건 이제 단원평가, 기말평가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진단평가랑 기말평가가 사실 다른 건데 6학년의 경우 5학년 기말평가를 통과하면 6학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이게 문제가 제작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진단검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실제로 보면 이게 이제 6학년 아이들이 이번에 본 시험인데 이 내용이 다 5학년 때 배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교육 내용을 내가 단편적인 지식의 내용을 인출하면 학습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이런 형식으로 하냐? 이게 이제 예전에 2009년도에 이제 학업 성취도 평가 문제인데, 이때는 이제 6학년 학생한테 6학년 때 배운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맷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쉽게 만든 게 현재의 진단 평가입니다. 그래서 좀 진단 평가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그럼 5학년 걸 문제로 풀지 어떤 걸 문제로 푸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다른 나라의 평가인데 여기서는 이제 교육과정 중심 평가라고 해서 딱 읽기, 쓰기, 세마하기 이 기초 기능만 이제 진단평가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읽을 수 있는지 실제로 보고 이를 분기별로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쓰기도 초, 중, 고별로 이제 쓰기 제재를 주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은 사실 이전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게 가장 강한 교과가 수학이죠. 그래서 이전 내용을 충분히 이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단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단평가가 이렇게 학습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럼 이제 진단평가의 적절성을 봤으면 이제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봐야 되겠죠. 진단평가의 기준이 되는 성취 기준, 이것이 적절한가? 특히 이제 아까는 이제 교과마다 최소 성취 기준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교육과 교육과정의 최소 성취 기준이라는 별도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모든 성취 기준 안에서 진단평가가 나오는데, 이거를 다른 나라와 좀 비교를 해보면 이 편에 이제 한국이랑 핀란드랑 캐나다, 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성취 기준 양을 비교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핀란드는 이제 영역 차원에서 내용을 별도로 제시하기도 하고 지역 교육 과정을 또 만드는 과정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캐나다도 역시 좀 내용을 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성취 기준이 어느 정도 제시되나 그 양을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현저하게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은 정말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과학의 그런 성취 기준을 하나씩 또 면밀히 보면은 그게 또 아주 적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소화, 순환, 호흡, 배설기관의 종류, 위치, 생김새, 기능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충분히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보면서 핀란드나 다른 나라는 뭔가 배우가 아이들이 뭔가 숙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과연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교과서대로 수업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 내용이 학생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학년 사회 교과서인데 오늘 2차 시를 배우면 다음 날에 2차 시가 다시 나오지 않죠. 그 다음 부분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를 마치면 그냥 학년에서 배워야 될 것은 다 이제 가르쳤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매 시간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매 시간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지식을 배우면 뭔가 숙달을 하고 음미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사실 이런 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몇몇 선생님들은 성취 기준이 아이들을 숙달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취 기준을 이제 교실에 쫙 붙여놓습니다. 붙여놓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거를 숙달을 했는지 충분히 체화가 됐는지 그게 어느 정도 교실의 수업 상황에서 발견이 되면은 그것을 떼는 것으로 수업도 하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성취 기준을 이제 계속 들고 다니면서 학생들이 진짜 충분히 이제 숙달이 됐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 학기 초에 성취 기준을 분석을 하면서 공부할 순서도 같이 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같이 뭔가 학생과 어떤 활동을 할지 의논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아무리 학생과 교사가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해도 벽에 붙어있는 성취 기준 다 뗄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교과서 진도를 나갔다고 해서 애들이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 교육과정 자체 양이 숙달의 시간이 너무 없다. 너무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성취 기준 난도는 적절하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교과마다 비교가 어려운데 비교적 이제 비교가 쉬운 수학을 보면 우리나라는 좀 어려운 측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수가 1에 가까우면 그 내용을 1년 더 늦게 배운다는 건데 같은 내용을 뭐 4학년의 내용을 캐나다 아이들은 2학년 아니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것을 이제 캐나다 아이들은 이제 4학년 중반에 배우는 거죠. 이게 0.5가 이제 한 학기니까는. 그래서 좀 어려운 측에 속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학년을 마치고 선생님들이 학생 발달과 이제 수준을 고려해서 이제 성취 기준 난도를 분석하거든요. 한 거예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올해 2학년을 가르쳤는데 이거는 아무리 해도 조금 아이들이 힘들어 하더라. 이런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뭔가 표시를 한 건데 성취 기준이 아무리 해도 아이들에게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교과서의 어느 한 부분을 내가 가르쳤다고 해서 아이들이 숙달되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야 될 성취 기준도 있고 뭔가 학생 수준과 맞지 않는 난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취 기준 난도도 적절한가?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한 외국 학자가 본 우리나라 교육과정인데요. 수학은 문명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용적 과목이지 정신을 훈련하기 위한 과목이 아니다. 수학을 가르칠 때는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면서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수학을 지겨워하게 만들고 있다. 교사는 칠판에 문제를 풀며 설명하고 학생은 정신없이 베끼는 수학 수업이 한국의 모든 초중고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수학 수업을 받은 결과 학생들은 수학 말만 들어도 두려움과 울렁증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뭔가 보시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뭐 예술에 관한 것도 판단을 하고 국어랑 사회도 이런 교과여야 된다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수학을 보면 한국과 같이 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고등학교에서 고등수학을 배우는 것이 교육적으로 우월한 사람의 특징인 것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지금 불충분하고 대개는 불필요한 미적분학을 수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허비하는 경비, 시간, 힘을 절약하고 그 대신에 기술교육을 개량하는 방면에 힘을 기울인다면 더 많은 기술자를 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다. 이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보고 이야기한 건데 지금 상황이랑 맞지가 않잖아요. 예, 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산업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피드백이 언제 온 거냐면 이게 이제 1954년 피드백이었던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제3차 미국 교육 사찰단 단장이었던 이제 벤자민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실제로 교육 현장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만든 1차 교육과정도 보고 나서 1차 교육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준 건데 물론 이제 벤자민의 시각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봤을 때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교과를 지금 한국 사회와 연결지어서 가야 할 방향을 설정했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과가 우리가 학문이랑 연관을 지어서 파악하는 경향성이 많은데 사실상 교과는 이제 학문과 많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제도적 책무나 아니면 사회적 요구 등에 의해서 뭔가 형성된 특정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축한 학습 단위이지 이게 뭔가 학문과는 이제 구분이 돼서 교과가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을 했고 이게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도 계속 진화하는 객체로 보는 게 이제 지금 교과를 보는 이제 인식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교과 연구를 좀 시대를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교과 연구를 보면 이게 교육과정과 교과 연구가 세계적인 동향이랑 연결되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OECD가 역량을 강조하면 우리나라도 역량을 강조하고 뭐 캐나다, 호주 교육과정이 뭐 빅 아이디어를 도입을 했으면 우리도 뭐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접근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게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은 실제 우리 사회에 꼭 맞는 교과 교육과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런 것 접근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진단 평가의 적절성,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의 적절성,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현 정책을 좀 더 보정을 해보면 일단 기초학력 진단 평가가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읽기, 쓰기, 세마기로 하되 학교 급별, 학년군별로 다르게 조금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과 교육 과정도 성취 기준을 학생들이 숙달할 수 있게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사실 기초학력 진단 평가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을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학력은 읽기, 쓰기, 세마기 이런 거를 포함한 국어, 수학 능력에 내가 조금 집중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으로 이제 제시를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뭐 내년이나 그럴 때는 이 읽기, 쓰기, 세마기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연구를 찾아보니까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이제 뭔가 그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 기준이 이미 이제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구 책자를 봤는데 이게 이제 여러 연구를 모아놓은 거였는데 이 앞에 연구를 먼저 봤는데 그 연구에 이제 영국은 4학년 때 구구단 시험을 본다 이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갖고 이 개발된 성취 기준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좀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조금 조절을 했나 봤더니 이게 이제 영구에서 개발한 성취 기준이고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 거의 85%에서 90%는 거의 내용이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내려놓지 못하셨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학습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여기 카툰을 보시면 강아지에게 휘파람 부는 법을 가르쳤어. 휘파람을 안 부는데 내가 가르쳤다고 했지 배웠다고 하진 않았잖아.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르친 교육과정과 배운 교육과정이 같은가? 교육의 결과가 학습인가? 학습자는 교수활동의 대상자로만 존재하는가? 그러면 학습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까지 뭔가 잘못된 교육, 뭐 훈련 중심의 교육을 그러니까
교육주의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와 대항하는 것으로 학습주의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국가가 필요한 만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교육주의라면 이제 한 개인이 자신의 의도, 노력 그리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뭔가 계속 향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 이런 걸 이제 학습주의로 보고 구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국가 교육과정 시스템에서는 교육주의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학습주의도 어느 정도 동등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 이런 말을 좀 사용하기도 하는데 뭔가 학생의 학습관이 더 보장된 그런 교육을 좀 펼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의 학습권이 구현된 사례가 뭐가 있는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영국에서는 이제 1989년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수 학습의 권리에 좀 관심을 어떻게 둘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좀 실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001년에서 2004년도에 이제 러덕이 진행한 연구 중에 Consulting Pupils About Teaching and Learning 프로젝트 이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학생의 목소리를 실제로 들어보면서 학생이 학교 운영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주체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학교에서 강조하는 교육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말한 거, 아이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을 요구를 반영해서 이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소속감이라든지 뭐 다른 타인을 존중한다거나 아니면 주체성, 진취성 이런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읽기, 쓰기, 세마기 이런 걸 이제 기초학력으로 보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학생이 배우기 위해 갖춰야 될 진짜 이제 역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사가 국가 교육과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허용하기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이 연구는 학생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사가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 학습 주체성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도 학생이 배우는 방식을 탐구해서 그 방식을 이제 다시 교육과정과 교수법으로 이제 활용하면서 이제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 2018년도에 실행한 연구를 보면은 이제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어떻게 배우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배운다. 그리고 나의 재능을 뭐 이해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배운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니까 이거를 교육과정에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잘 배우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선순환이 되게. 근데 이게 너무 좋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잘 배우고. 네. 근데 제가 4년 전에 이제 대학생들한테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배웠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기는 맞으면서 배웠다. 혼나면서 배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연구들은 학생이 배우는 방식을 연구하고 이 학생이 배우는 방식을 교육과정으로 다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에서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뭔가 기초 학력을 보장한다. 이런 거는 이제 뭔가 학력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단계별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쭉쭉 계단으로 이제 줄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이제 조금 다른 맥락에서 발달에 따라서 사실 뭔가 삶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그 발달에 따른 학습의 차이를 보장하면서 우리가 기초학력을 보장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기에서는 사실 교과를 아동이 만날 때는 처음에 이제 낭만적으로 만나야 되고 이 낭만적인 게 충분히 교과의 관계가 충분히 낭만적일 때 이제 낭만의 중반부에 갈수록 아이는 보다 이제 정확한 지식을 갈구하고 이런 열망을 갖게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 낭만의 단계를 충분히 주고 있나 지금. 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 단계에 따라서 뭔가 학습하는 게 차이가 있고 교과와 맞는 방식이 상이하다면 이제 이거를 그 단계를 충분히 해야 그 충분히 한 걸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에서 학습할 수 있는 뭔가 걸음이 되는데 유아기에서는 일상생활을 최대한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우리가 주는지 그리고 초등 단계에서는 교과를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경험을 주는지 그래서 그 좋은 학습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내가 좀 더 알고 싶어, 좀 더 탐구하고 싶어 이렇게 뭔가 배움을 나가게 되고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지 왜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뭔가 학습의 양식을 보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뭔가 확인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학습주의에서는 평가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제가 이제 학습주의를 강조한 페이퍼를 좀 봤더니 형성평가가 거의 평가가 아니라 수업의 형태로 많은 부분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수 학습을 좀 더 많이 조정하고 아이들이 좀 더 뭐 살펴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으로 수업을 더 늘리는 것으로 주지 이게 평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학생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의 기회를 수업으로 정말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티칭을 설계하는 것으로 평가가 많이 티칭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세 가지 방식의 평가가 원래는 이제 평가를 충분히 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과 의뢰처럼 하는 게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이제까지 이제 평가하는 방식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역전되는 거죠. 학습주의에서는. 아이들에게 이제 평가권을 위임을 하고 그리고 성찰할 만한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자기 배우기 위한 전략을 스스로 짤 수 있게 그런 과정에서 평가가 진행되고 무엇보다 이제 평가는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뭔가 최소한의 기초 학력을 묻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정말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 평가가 뭔가 일련의 학습을 뭔가 좌지우지할 것처럼 그렇게 많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공약을 보정을 해보면, 네, 이제 기초학력, 뭐 교과 설정, 교육과정 설정과 함께 더불어 우리나라는 지금 학생들의 학습 방식을 탐구하는 게 연구가 잘 진행되어 있는가? 특히 이제 연구 기관으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가 이제 작년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런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 방식을 조사하면 너무 가슴 아픈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탐구하고 학교급별로 적합한 교육 과정은 무엇인지, 학습 방식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평가의 전환이 좀 학생이 주체가 되고 평가가 그 수업이 되는 그런 모형을 조금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이제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페이퍼들을 보고 연구 보고서를 봤는데 평가 도구,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가 정말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평가 연구를 좀 더 해주면 그래도 학습주의랑 교육주의가 어느 정도 좀 균등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 발표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이제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본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좀 각 초등학교,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육과정을 보는 것에 좀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게 이제 충북의 한 초등학교예요. 여기 학교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정말로 이제 뭔가 성공 경험을 하면서 교육 과정을 정말 즐겁게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도 분석을 하고 다른 나라 교육과정도 보고 그다음에 아동 발달에 관해서도 연구를 한 다음에 만든 교육과정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교육과정에 드러나진 교과교육과정도 따로 있지만 이제 그거와 별도로 이제 이 선생님들이 만든 거를 보여드리면 이제 신체, 심리, 인지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업을 정하고 특히 1학년 학생들이 학습에서 실패 경험을 정말 겪지 않도록
구조로 엄청 섬세하게 이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짰어요. 저는 이제 여기 교육과정을 보고 이제 역량을 완수감으로 정했다는 거, 이게 조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렇게 정말 좋은 교육과정이 충북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연구를 좀 진행하면서 이제 충북에 이제 학력 당담 장학사님하고 이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학력이 뒤떨어진다는 이제 걱정을, 충북의 학력이 뒤떨어진다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좀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정말 좋은 교육 과정이 있고 선생님들이 이걸 구현하는데도 이게 그런 뭔가 통제적인 그 평가로 모든 이제 교육이 이제 충북은 그런 교육을 아직 못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판단이 지어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좋지가 않았는데, 배운 형태가 다르다면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는 이거는 100년 전에도 나온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저는 사실 그래도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 문서도 보고 살아있는 학생을 이제 교육과정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교사도 교육과정으로 봐서 이 세 주체가 뭔가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이루고 있는 학교들을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가, 이게 조금만 이제 잘못 가면은 국가교육과정과 평가가 교사와 학생을 내리찍는 그런 압박하는 구조로 바뀌지 않을까. 기초학력이 좀만 잘못하면 그런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학력관에 대한 얘기는 정말 항상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지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뭐 이런 태도, 정의적인 것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부터 해서 뭐 얼마 전에 나온 신학력까지. 그런데 이게 1959년에 나온 거예요. 1959년도에도 신학력관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고, 이게 2017년에도 신학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학력관에 관한 논의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그럼 이게 언제 진짜 정책이 되고 실제로 이제 구현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가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떨어졌다는 지표도 있지만 이런 지표도 있어요. 가장 행복하지 않는 학생, 학업 스트레스 1위. 근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똑같은 시험이나 인지중심 평가에 저는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두 후보의 이제 다른 공약도 봤는데 둘 다 정시 확대를 주장하더라고요. 네, 윤석열 후보가 아니죠. 네, 윤석열은 정시 확대,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는 100% 정시. 그런데 정시는 절대 공정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시가 공정하다는 것은 그건 중산층의 논리고 수능은 그냥 객관적인 시험이에요. 네, 근데 이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면 학교 현장은 이게 약간 진도 빼기 수업이나 문제풀이식 수업에 더 집중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함께 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선생님들이 가장 좌절했던 순간이 있어요. 그게 정시 확대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초등에서는 혁신 교육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고, 중학교 교육은 이제 성취평가제가 들어오고 자유학년제가 들어오면서 이 중학교 교육이 고등학교 교육보다 초등에 더 가깝게 전환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입시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교 교육을 문제풀이식이 아니라 정상화하면서 입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있었고, 그게 어느 정도 찾아져서 그게 입시까지 연결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정시가 확대되면서 이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정시가 학생들에게 결코 공정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험으로 모든 학생들을 평가하면 그건 또 공정한 건가? 이게 나무 오르기를 평가를 하면 물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개인 능력을 지원하는 뭔가 구조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네, 마지막입니다. 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문구가 계속 생각났어요. 배움을 지겨하면서도 교육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의 사회. 좀 배움을 지겨워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습 부진아일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배움을 즐겨 하고 교육도 뭔가 수단이 아니라 정상화 시키려면 우리가 이제 교육을 뛰어넘어서 어떤 거를 더 다루고 생각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긴 시간이었지만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셔도 되는데, 예, 너무 제가 오랜 진행해도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혹시 네. 질문 개인적으로 김세영 교수님께 질문 주실 분들은 마이크를 음소거 하시고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책대 김현진이고요.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이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졌었나를 좀 돌아보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기초학력 담당 교사에게 업무를 지어진 업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을 배제하고 수업 실수를 줄여주는 방식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나 뭐 교무부장이나 뭐 이런 특수 업무에 대한 특수 업무를 맡은 교사한테 수업 실수를 줄여주는 그런 공문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다시 하나의 업무가 된다라는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대도시에서는 그것이 좀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시골 학교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뭐 3차, 4차, 5차까지 공고를 내도 구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정책과 현실의 괴리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기초학력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책임이수제처럼 돼서 교사에게 오히려 더 책무성을 강조하게 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학습이 곧 배움인가라는 점에서 배움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가. 그래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또 다시 고민을 좀 하게 됐거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은 어떠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서, 그쵸. 이게 이제 교사에게 모든 걸 해가지고 책임 이수제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게 있었어요. 정시 확대되고 나서 수도권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뭔가 입시와 관련해서 자기가 어떤 뚫어놓은 루트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무너졌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책임 이수제여도 찬성을 하시는 편이었어요. 네. 왜냐면은 이게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은 이게 정시가 확대되면서 이게 다시 문제풀이식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어느 정도 내가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금 필요한 교과를 내가 만들어 주면은 그걸 내가 잘 가르쳐서 하면은 이게 입시를 어떻게 다시 내가 했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약간 희망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김현진 선생님도 얘기를 했다시피 그러니까 학습 부진화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선생님들을 보면은 이제 뭔가 그냥 사업으로 그냥 내리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모든 의무를 씌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선생님은 또 학생 차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면 이제 내 가진 의무, 내가 맡은 공을 학생한테 주는 선생님들도 사실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에서 좀 더 보면은 그래도 이제 교사가 이제 그 공을 학생들에게 넘기는 것보다 이제 학생과 같이 뭔가 조율하고
협력하면서 이제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이게 아이들의 적정한 어떤 수준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수준을 찾으려면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엄청 브로드해져야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초밀하게 하면은 이게 성취 기준이 이수되기가 정말 힘든 구조인 거죠. 그래서 양도 줄고 그다음에 브로드해져야 교사도 나에게 맞는 적합한 교육과정 수준을 찾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수준을 찾아서 그거에 맞는 교수를 주고 그다음에 학생도 그거에 대해서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준을 아예 선을 똑같이 다 맞춰놓고 여기에 다 가게 한다. 그러면 이제 교사의 역할도 어느 정도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내가 우리 아이가 필요한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아이들을 분석해보고 실제로 그거에 맞게 교육과정을 설계를 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면 그게 정말로 잘 될 수 있는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 시스템인가 그거를 생각해보고 그걸 넓혀줘야 교사가 그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교사가 진짜 예전부터 지녔던 어떻게 보면은 아트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교사의 역할이지만 그 교사의 역할 진정한 역할로 하려면은 이게 제도가 같이 가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성취 기준에 관련해서도 그 성취 기준의 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점에도 이제 좀 동의를 했는데요. 덴마크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업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과학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CO2 관련된 실험만 2주일 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사람의 호흡을 가지고서 하고 뭐 어떤 날은 생물의 잎을 떼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고 그걸 가지고 CO2의 변화량을 같이 얘기해보고 그 과정을 2주일 동안 실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pH 농도와 관련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까지 이렇게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배워야 하는 성취 기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배우고 숙달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적다라는 생각에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2015 교육과정이 이제 중학교에 도입되던 시기에 중학교에 가게 됐는데 기존에 중학교에 계시던 선생님은 가르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교과서 내용을 보면 가르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수업을 해보고 나니까 토론 하나를 하더라도 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준비 시간을 이렇게 갖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할애가 되고 그걸 가지고서 토론을 하는 데까지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성취 기준의 수가 정말 너무나 많고 또 너무나 분절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분절적으로 교과서에 편입시키다 보니까 교과서를 나가야 된다는 그 압박 때문에 오히려 또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지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꼭 가르쳐야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이제 뭐랄까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교과서가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떤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교과서가 여러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과서의 기능이 이렇게 정말 표준적인 뭔가 학습을 해준다. 교사의 질과 상관없이 뭔가 뭐 서울에 있는 선생님이든 제주도에 있는 선생님이든 그 교과서를 가르치면은 표준적인 내용을 다 아이들이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입된 게 교과서이고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예전에 좀 책을 뭐 승서이념이라고 해야 되나? 책을 막 달달 외우고 그런 개념까지 더 합쳐져서 교과서를 더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도 있지만 또 교과서가 그런 기능도 있어요. 뭐 새로운 교수 학습이 이제 도입이 됐을 때 그 교과서를 통해서 뭔가 교사를 뭔가 새로운 이제 뭐 시스템을 뭐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교과서의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떠나서 교과서가 지닌 가장 안 좋은 단점 중에 하나는 배워야 될 차시, 배워야 될 내용을 아주 표준적으로 딱
구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그 한 차시에 있는 내용이 어떤 아이한테는 그게 5차시를 배워야 이렇게 숙달이 되는 게 있고 어떤 아이한테는 한 차시가 맞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표준화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하나의 뭔가 학습량이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사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조금 약간 미래랑 연결을 해보면 이제 종이 형태의 교과서가 이렇게 나올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클라우드 뭔가 플랫폼 시스템에서 그냥 모듈 형태로 그냥 차시별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별로 성취 기준별로 이제 뭔가 학습 그게 있고 학습 제재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교사가 자기가 필요한 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적용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교과서를 뭐 있지만 교과서에 뭐 참 기능도 있으니까는 거기에 새로 도입된 거 그리고 어쨌든 뭐 심의진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된 확정본이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뭔가 질이 뭔가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으니까는 그런 거를 내가 몇 개는 발췌해서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에게 꼭 맞는 건 아니니까는 그것도 그냥 하나의 교수학습 자료로 쓰면서 다른 교수학습 자료랑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게 저는 국정교과서도 2022 개정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에는 이게 종이 형태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구나 교과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구나 교과서를 만들면 그러면 교과서의 검토는 어떻게 하냐. 그럼 서로 검토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잘 안 쓰는 뭔가 교수 활용 제재가 있으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그리고 누가 올리면은 내가 그걸 더 향상시켜가지고 다르게 변이시켜서 다른 교과서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교사도 이제 교수학습 자료를 만들면서 개발자이면서 사용자이면서 변용자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렇게 교과서를 너무 멀리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를 구속해 하면서 또 버릴 것도 없이 그냥 적절히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렇게 다음 교육과정 때는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인적자원정책 박사과정의 전현진 연구사입니다. 교수님 기초학력에 대한 이제 발표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책무성이 왜 교사에게만 부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중등교원인데요. 학생을 기본학력과 기초학력 보장을 해주려고 교육을 시키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학생이 가장 배움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교사의 주도로만 갈 수 없는 환경이 있고 또 그걸 지원하는 학부모, 보호자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초학력의 보장에 대한 것을 교사에게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한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실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윤석열과 안철수의 공약을 보고 그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 자체가 아이들한테 뭐 AI를 통해서나 뭐를 통해서나 뭔가 학습 기회를 더 많이 주고 더 하면은 이제 학습을 어느 정도 이제 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을 봤는데 아이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힘든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심리적인 아이들이 너무 많고 얘가 학습 부진을 겪지 않았더라도 내가 어떤 이혼 상태 우리 부모님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그때는 또 학습 부진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은 영향이 있고 그리고 또 사실 개인적으로 뭐 ADHD나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스펙트럼 안에 아이가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뭔가 아이가 정말 누적적으로 뭔가 학습 결손이 있으니까 이것만 어느 정도 채워주면은 우린 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핀란드 경우는 이제 그런 인지적인
특수교육 대상자를 17%까지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뭔가 그런 내가 뭔가 ADHD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서적인 모든 지원도 같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사실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하고 협력 교사제 자체도 이게 누적된 학습 결손이나 그런 거를 조금 보장하기 위해서 그게 들어온 게 그거이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와야 되지만 더 뭔가 정서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수교육에서 인정하지 않지만은 아이들은 뭔가 정서적이라거나 아니면 인지적으로 뭔가 내부적으로 원인이 있다면은 그거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거기에 정말 더 지원을 확 넓혀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돼야 뭔가 기초 부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네. 네. 예, 오늘 저도 질문 겸 코멘트 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발표 잘 들었고, 사실은 우리 그 교수들끼리 모여서 잠깐 논의했었던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공약에서 얘기했던 뭐 일제고사 이슈라는 게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이게 기초학력 부진 이슈와 사실 학력 증진 이슈가 섞여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잘 구분하고 잘 따로따로 어쨌건 타겟팅해서 발전시킬지를 좀 잘 매니지하지 않으면 이게 아까 김세영 교수님 코멘트하신 중산층의 학력 증진 이슈가 지배할 가능성이 있고 기초학력 부진 이슈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묻힐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뭐 다른 나라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풍부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건데 아마 유사한 문제가 저는 미국에서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기초학력 부진이 정부가 어쨌건 취약한 집단에 대해서 좀 더 책임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개해 주신 이 핀란드나 미국의 그 커버리지를 보니까 저는 이게 우리 보편 선별 복지 논쟁하고 굉장히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굉장히 협소하게 정의함으로써 국가의 시혜에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고 권리화시키지 않아서 사실은 정치적 힘을 발휘하기 어렵고 제도의 발전을 기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 기초학력 부진 이슈도 1.7%나 이 문제로 좁혀놓으면 사실은 발전하기가 참 어렵겠다. 근데 이거를 특수교육이나 뭐 정서나 이렇게 넓히면 핀란드처럼 17%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그 파워풀한 어떤 의제가 될 수 있고 상당히 다양한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 굉장히 있지 않을까 라는 점이 좀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토론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걸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끝난 오늘 발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주셔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뭐 저는 그 김혜원 교수님 말씀하신 핀란드 사례를 좀 제가 전에 들어봤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핀란드는 깔고 있는 보편적인 게 제너럴 스포트라고 하는 게 보편적 일반적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학생이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네. 이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 지원 내지는 또는 강화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따로 있다는 거지.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심리적으로 뭐 다른 어떤 증상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뭐 난독증이 있다든지 이런 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해서
스페셜 스포츠나 또 그것도 안 되면 인텐시파이드한 스포츠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은 이렇게 많은 소위 말해서 핀란드가 17%까지 하는데 이게 올라갈수록 점차 줄어서 3, 4학년 때 되면은 팍 줄어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기에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 대상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이게 얘를 선발해서 지원한다기보다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 얘는 뭐 때문에 어렵고 얘는 뭐 때문에 어렵고 이런 것이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밑바탕을 그러니까 사실은 보편성 이에 개인들이 처한 특수한 조건에 대한 지원, 섬세한 지원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은 정책이 들어오면은 그냥 지금 얘기한 대로 개인의 어떤 섬세한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에 대한 섬세한 지원이라고 하는 거를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오늘 뭐 김세영 교수님 여러 가지로 제가 봐서는 지금 이 이슈를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오류들하고 지금 범하고 있는 오류들을 잘 지적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도교육 이제 뭐 그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재량권이 많아졌으니까 우리가 좀 더 이런 방안들을 제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 정도로 가졌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장순영 교수께서 딱 12시에 마무리까지 다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채팅창에 아까 일찍 이진아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좀 컨택에서 답을 달아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정시간이 다가와서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5월달 포럼은 5월 26일 목요일 4시부터 6시까지 이재진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5월달에 금요일날 학과 행사가 좀 많아서 부득이하게 이제 목요일 수업이 없는 오후 4시로 잡아서 혹시 좀 일찍 스케줄을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나 이제 발표해 주신 김세영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오늘 교육정책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